수업을 째고 온 것이 정말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업계에서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많이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MZ세대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실까? 개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다. 단체보다 자신을 우선시한다. 그 이전 세대들은 안 그랬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실제로 기업에 전화해서 내가 주주다 이러고 정보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진짜로 개미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빵 이렇게 먹다가 부스러기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저희는 지나가다가 이제 그거를 들고 그거 가지고 오늘 하루 먹을 거 생겼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차이 실현하고 싶다. 돈 버는 거 별거 아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부끄러워서 다 동아리 나갔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자. 저는 그 뉴스원의 금융주법에서 일하고 있는 정지형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뉴스원 투자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바로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투자자입니다. 과연 대학생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또 세우고 있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MZ 세대 시각에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토론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와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연합회에서 한성우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 증권연구회에서 김상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네, 전국대 금융투자 동아리에서 장서영님, 그리고 한국외대 증권투자연구회에서 노규민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또 토론에 앞서서 각 토론자별로 발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성우님부터 발표를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국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연합회 UIC에서 마케팅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우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한 저지만 여기에 함께 이야기를 들어와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MZ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투자자는 사실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그 전국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연합회, 앞으로 계속 UIC라고 부를 텐데 UIC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재 그 전국에 있는 약 40여 개의 대학교들의 투자 동아리의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투자 동아리들의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본인들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와 아니면 앞으로 본인들의 투자 가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토론회 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총회에서는 금융권 현직에 종사하시는 그 현직자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듣고 그 해당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8월에 제일 큰 행사인 투자 콘서트를 개최하고는 하는데 이 투자 콘서트는 이제 기업 분석 리서치 보고서 대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전국 그 금융투자협회랑 전국투자교육협의회, CFP 한국협회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매년 8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8월에도 똑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어떤 기업을 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좀 포럼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앞선 연사분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뉴스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유국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금통위에서 또 50bp 인상한다고 또 발표를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모로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은 재밌는 시장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는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동아리원들과 많은 상의를 하고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좀 잃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안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엄청 베이직한 내용이지만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자, 뭐 이런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일단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붙이자면은, 일단은 경기 방어주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베이직하고 제일 기초적인 어떤 투자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이런 주식들이나 종목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를 좀 더 넘어가서,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 방어주는 뭐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요즘 보고 있는 거는 S&P에서 그 글로벌 럭셔리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일반적인 뭐 통신사나 뭐 아니면은 뭐 식품 뭐 이런 거 말고 좀 그쪽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는 거는 리츠를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리츠 가격 요즘 보시면은 아마 엄청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엄청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이상 리츠에 투자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차입하고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리파이낸싱을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전에 발행했었던 채권들의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이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고 배당 수익률이 훨씬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딱히 뭐 그런, 물론 이 이야기들도 물론 맞는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현재 리츠에 거래되는 가격의 하락세를 보았을 때 과연 이제 뭐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규모가 한 2.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가격이 리츠가 그냥 지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도 이 가격을 평가받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한 약간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했던 뭐 글로벌 럭셔리나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 단지 우리가 뭐 경기 방어와 배당을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 내면 안에 어떤 종목들과 어떤 상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 단계 조금 더 건너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해낸 결과물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가치 투자가 있는데, 사실 가치 투자가 작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재미없었던 투자 방식이죠. 왜냐면은 이제 성장주들에 비해서 2021년 상반기까지의,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까지 아마 기록을 보면은 성장주에 비해 가치주가 약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는 거를 봤는데, 사실 가치주가 이제 진짜로 빛을 발할 때는 지금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치주가 되게 베이직한 논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매크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시장에 속해 있는 산업에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이 그 간격이 점점 넓어질 때 가치 투자는 점점 빛을 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뭐 화장품 섹터 중에 몇 종목들이 아마 이곳에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이쪽을 좀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투자 전략은 뭐 한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뭐 앞서서 얘기했었던 뭐 코리안 디스카운팅에 대해서 살짝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은, 제 생각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팅이라는 거는 한국 시장에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키가 173 정도 되는데, 오늘부터 우유 계속 마신다고 180, 190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뭐 태생적인 한계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지정학적인 관계가 제일 크겠죠. 뭐 일단은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대일, 대북, 뭐 대미, 대중 정책, 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장의 포지션이 이머징 마켓도 아니고 선진 시장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딱 그 사이에 껴있는 시장인데 과연 어떤 투자자가 이런 시장에 엄청 많은 애정과 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뭐 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언제까지 뭐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계속 이 코리안 디스카운팅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근본적으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계속 뭐 이 시장의 어떤 개선점을 계속 던져주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일정 완화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정도 동아리 모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저희 그 URC에서는 보통 달에 한 번 정기총회를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따로 소속되어 있는 저희 학교에 있는 가치 투자 소모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학생들끼리 조금씩 돈을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조그마한 펀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아니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수익률이 좀 괜찮나요? 뭐 코스피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벤치마크에 비해서는 나름 준수하기는 한데 아직 개선할 점이 좀 많기는 합니다. 제가 발표를 듣고 생각이 든 건데 대학 때 저도 투자 동아리 쓰면 기사를 지금보다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읽지 않기 투자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셨고 또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고 또 배당주 투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런 것까지도 알려주셨고 네, 그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시립대 증권연구회에서 김상수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증권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김상수입니다. 앞에서의 연사님들 발표를 들으니까 오늘 수업을 째고 온 것이 정말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유익한 발표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급변한 만큼 대학가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특히 투자 동아리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인원들의 구성의 변화인데 원래는 상경계열 중 일부만이 진로에 의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이제는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대학생들이 들어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유동성이 풀린 만큼 대다수가 차익 실현을 경험했는데 이로 인해서 살짝 투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들은 말로만 해도 차익 실현하고 싶다, 동아리에서 내가 투자 제일 잘한다, 돈 버는 거 별거 아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한 2년 동안 들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부끄러워서 다 동아리 나갔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을 저희 동아리는 가치 투자를 목표로 정기교육, 스터디 교육으로 그런 허수들을 걸러내고 있고요. 매주 과제를 통해서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방안은 저희가 직접 아까 UIC 소속 학우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보고 저희 리서치가 얼마나 들어맞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공부하는 것만 치중하기보다는 외부의 리서치 대회, 모의 투자, 실전 투자, 시사 경제 대회 등 다양하게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 투자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 저희는 대체 투자 코인과 조각, NFT 이런 것들로 대표된 대체 투자보다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주식 시장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대체 투자에 대한 정보나 이해를 대학생들이 하기는 좀 어려울 뿐더러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러한 시장에 좀 진입한다는 것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동아리에서 맞는 행동일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전통적인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언급하셨던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제 생각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국 시장은 적은 배당과 또 빈번한 물적
물적 분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에 따른 시장 성장성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아리는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인도와 베트남 신흥국 시장에 좀 치중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 인도 시장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인도 시장 관련해서 현직자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고도 있거든요. 책도 내기도 했고 올해 미래에셋에서 하반기에 인도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 매매 방식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고 싶은 또 하나의 주제는 MZ 세대에 관련된 말인데요.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업계에서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른 MZ 세대를 많이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분석 과정에서 투자 동아리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업계 선배님들,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왜 이렇게 MZ 세대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실까? MZ 세대가 81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를 말하는데 어느 세대도 20년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적이 없는데 유독 MZ 세대만 20년을 묶어서 이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MZ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개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다. 단체보다 자신을 우선시한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일 궁금한 건 그 이전 세대들은 안 그랬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단체와 개인의 목표가 달라져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MZ 세대라고 대표되는 저희도 단체와 개인의 목표만 일치된다면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신기했던 말이 MZ 세대는 스스로 알아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앱에 금융상품 관련된 설명을 자세하게 달아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선배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MZ 세대 중에 그런 상품을 읽을 사람이 0.1%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만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은 MZ 세대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은 유독 유행에 민감해서 트렌드만 깔아놓는다면 알아서 다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초보 중에 초보인 제가 보더라도 조금 많이 어렵고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경기 자체가 침체의 시그널이 보이는데 저는 이런 시그널이 점도표나 미국 고용지표를 참고한다면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과거 아까 연사님들 발표도 봤지만 과거 금리 유지 기간을 참고를 한다면 23년까지는 이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기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발표하셨듯이 가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을 선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산업은 농업과 식품 산업입니다. 그중 스마트 농업인데요. 근래 미래에셋 간행물에서도 기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업이 나왔었는데 농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저는 이 저평가 받은 만큼 식품주가 또 농업주가 더 큰 성장 모멘텀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츠러들기만 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족한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이러한 자세를 통해 성투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MZ 세대가 범위가 좀 넓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이시긴 그러지 않겠지만 MZ 세대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과 제가 저를 같은 또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아마 대학 투자 동아리에서도 또 비슷한 또 그런 흐름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 이전에는 약간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공하는 학생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게? 네, 진로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본인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더 많은 경우라서요. 학과 구분 없이 이제 네네, 다 학과 구분 없이. 그런 점이 또 달라졌던 거고. 네, 또 MZ 세대론 관련해서는 또 비판 목소리를 듣는데 이건 좀 업계에서도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동국대 금융투자 동아리에서 장세영님 발표 얘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금융투자 동아리 리치 소속인 22살 장세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리고 투자를 올해 처음 시작해서 논리도 많이 부족하고 투자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의 활동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신문 스터디를 진행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 리서치를 진행하고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실전투자대회 같은 각종 대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진단, 저의 실제 투자 방법을 통한 투자 전략 소개, 그리고 최근 관심이 생긴 투자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들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배당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 시장에 존재하는 한국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들의 불투명한 공개이다가 제 의견입니다. 실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업 리서치를 진행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공개는 완전하게 공개하는 반면에 이제 불리한 정보는 완전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편향된 정보 공개는 투자에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주식시장 내 잘못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들처럼 기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주주를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여러 한국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한국만의 지나친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주주 친화 정책 및 기업의 정보 공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장 상황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난해 코로나 유동성 유입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었고 연준과 한은은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코로나 유동성 유입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 후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제 투자 방법을 통한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투자 방법은 이슈 파악, 테마 선정, 종목 선정, 차트 분석의 총 4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슈 파악은 뉴스를 통해 시장에 발생한 이슈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뉴스를 보며 이슈를 파악하면 시장의 흐름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 주가 되고 있는 테마를 캐치합니다. 이렇게 테마를 선정하고 테마의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증권사 리포트, 기업 IR 자료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입 구간과 손절 구간을 정하고 투자를 실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생각하는 투자처는 재생에너지 ETF인데 최근에 화석에너지 비축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탄소 규제 정책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확장되는 상태에서 이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살펴보면 아직 20% 초반밖에 안 되는데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ETF가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 발표 토론이었는데요. 많이 긴장하고 말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기업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라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투자하면서 좀 정보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게. 네, 정말 어려워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실제로 기업에 전화해서 내가 주주다 이러고 정보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상황. 주라고 해도. 네. 그래서 제가 동아리 기업 리서치 활동할 때 정말 이 정보 수집이 있어서 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동아리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정보를 확보했다. 그래서 확보했다. 논리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발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대해 이제 포스트 트레이드 노비맨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대 증권투자연구회 포스트트레이드 운용시황팀 팀장 노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시기 때 그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수업 시간을 이제 째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 도서관 근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도서관 조교 일을 이제 대타를 구하고 이렇게 급히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요 장점이 있어요. 요즘 세상의 트렌드를 이제 학생들이 좀 어떤 시사에 관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데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ETF 투자하는 법, 뭐 엑셀로 해가지고 코딩해서 뭐 투자하는 법, 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 아니면 뭐 주식 투자 관해서 PER, PBR 지표 파헤치기 이런 것들 많이 빌리셨는데요. 요즘 이제 이용자분들이 대출하시는 책들을 보면은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좀 자기만의 어떤 에세이 같은 것들을 즐겨 읽으십니다. 뭐 그 정도로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사그라진 거는 사실이고 요즘 들어서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주제도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학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소속해 있는 운용 시황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자체에서 자금을 유치했을 때 그 유치받은 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퀀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공부를 따로 해서 이제 퀀트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로 코딩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량화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어떤 반강제적인 압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퀀트 펀드 알고리즘과 그리고 인간 펀드 매니저의 정성적 분석이 결합해서 이제 매크로 투자와 바텀업 투자, 탑다운 투자 모두를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기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숏셀링, 그러니까 숏을 활용해라, 숏 포지션. 그 두 번째는 원유의 재조명입니다. 숏 포지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롱온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면은 가격이 올랐을 때 그걸 팔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죠. 숏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롱이랑 반대로 팔았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숏 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증시 상황이 안 좋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케이스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기 방어주와 그리고 배당주 위주의 투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은 전략 애널리스트들 분들도 경기 방어주나 배당주 투자를 권유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즉각적으로 증시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사실 전 어떻게 보면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 분들을 위해서 저는 숏포지션을 활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매크로가 안 좋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사실 경기 방어주건 아니면 배당주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숏포지션도 유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이제 존버인데요. 뭐 이제 계속 버틴다는 뜻이죠. 사실 장기 시계열로 따져봤을 때 주식시장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우상향했습니다.
뭐 이제 라오어식 무한 매수법이라고 있죠. 나스닥 무한 적립 매수. 사실 이런 투자자들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시기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손실을 감내했을 때, 이전에 내가 샀을 때에 비해서 올랐을 때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오른다면, 특히 자산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다린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자신이 가진 유동성 프리미엄 자체를 잃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 두 가지 근거로 숏포지션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숏포지션을 계속 활용을 했었고, 지금 물론 저번 주에 제가 청산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지영 기자님이랑 저번에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CPI 발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이제 숏포지션을 청산했고 롱포지션을 전환시켰다, 잠시 스위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매크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로는 뭐 신용대출의 악화, 그리고 카드 연체료의 어떤 연체료의 증가,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매크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넌 지금 숏에 하고 있냐,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롱포지션으로 잠시 스위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던 근거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중기 추세와 장기 추세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로는 당연히 저는 마일드한 리세션을 예측하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기로는 이제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반등을 예측하는 근거로는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빅스라는 옵션의 이제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포인트 값입니다. 흔히 주식시장이 안 좋고 불황일 때 이제 이 옵션 프리미엄 빅스 값이 3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기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30포인트를 상회했을 때 이제 하향을 추세가 이제 몇 번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빅스가 30 이상이었을 때는 떨어지는 추세를 그렸었는데 지금 33포인트였었고 어제자로 3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더 하회했을 때 증시의 추가적인 베어마켓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콰르탱 내각의 콰르탱의 이제 내각의 어떤 사임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러스 내각이 이제 정책 발표를 좀 시장에 좀 반대되는 성향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급발작을 해서 이제 금리가 튀고 그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가 되었고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콰르탱이 이제 내각의 사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시에서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 두 가지 이유로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숏포지션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매크로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월간 전략으로서는 좀 더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숏포지션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원유의 재조명입니다.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요단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많이 가격이 깎였는데요. 사실 이런 수요단에서 리스크보다는 공급단의 리스크를 전 중요시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급단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령이 떨어지면서 원유가 최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서방 진영 국가들 간의 갈등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값이 저는 공급 측에서 이렇게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원유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단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유럽 자체에서도 겨울에서 이런 단기적인 계절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실 원유 가격이 경기 침체만으로,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의 어떤 매도세만으로 원유 자체가 빠지는 데에는 사실 제한이 있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꼴찌, 그리고 불투명한 공시 같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소액 주주들의 가치 제고가 사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LG 엔솔 청약이 있었잖아요. 뭐 저도 이제 그 LG 엔솔 청약해가지고 이제 KRX에서 용돈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런 물적 분할 이슈 자체가 소액주주들한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이슈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 증권 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제고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좀 먼 거라고,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풍산에서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사실 주주들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주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 정말 거센 반발로 이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철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호석 이사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호석 이사님께서 지금 세이브 코스피라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주주들의 어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관리 체제 또는 관심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좀 더 소액주주들이 좀 더 뭉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이런 기업 거버넌스 체계가 정말 안 좋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가치가 정말 하락했다라는 것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숏포지션을 활용한다고 해주셨는데 숏포지션 그건 공매도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지수 추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인덱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코스피 역지수 추종이라면 코스피 인버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와 반대되는 포인트에 베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 말고도 뭐 풋옵션을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선물 매도 같은 방식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에 앞서서 발표를 다 들어갔는데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MZ세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해주셨고 비판도 해주셨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좀 MZ세대를 고객으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특히나 이제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 마케팅도 전략을 짜고 있고, 또 미래 고객일 수 있으니까 또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실무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MZ세대 당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그 부분이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거부터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장소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계에서 MZ세대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좀 유효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사회에서 MZ세대라고 나누고 MZ세대에 대한 MZ세대는 어떨 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 세대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그렇게 MZ세대를 나눠서 바라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화가 또 많이 진행된 측면, 그 개인화가 또 한 가지 특징이긴 한데 그걸 또 한 집단을 또 묶어보는 거는 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한성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실 전 업종에서 MZ세대를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혜택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하기 힘든 업종 중에 하나가 아마 금융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말이 상품이고 뭐고 하지만 결국에는 손실을 보면은 내 돈이 없어지는 거랑 같은 거고, 이게 아무리 주제를 가볍게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절대로 가벼워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쉬운 요건 중에 하나가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완전 녹아드는 방법이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아니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아니면 내 일상생활에 제일 가깝게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Z세대를 고객으로서 사로잡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 경제력이 있는 고객이어야 할 거고 뭐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뭐 실적인 뭐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뭐 이제 뭐 군인들 월급 인상되고 뭐 이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군인분들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투자에 대해서 뭐 투자 철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이름을 내걸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은 어느 정도 훨씬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노규민님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한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였냐면은 이제 MBTI로 그 개인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주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기프티콘에서 이제 스타벅스를 주길래 참여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증권사 MTS를 이제 깔고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 성향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의 투자 성향 같은 것들을 파악해주고 이제 너는 펀드 고위험 펀드 하지마, 뭐 하이베타 하지마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유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질문지를 봤을 때 친근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뭐 개인의 연소득 규모가 어떻게 하고 개인이 뭐 차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당신이 뭐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MBTI로 가볍게 좀 더 우리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지 같은 것들이 사실 전 좀 더 많아졌으면은 이제 MZ들이 좀 더 증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MBTI별로 했을 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질문했을 때 너는 약간 좀 신중하고 너는 좀 체계적인 편이다 하면은 약간 로우 베타 위주로 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펀드를 추천해주고 얘는 뭔가 홧김에 뭘 저질릴 것 같다 하면은 약간 하이 베타 종목으로 약간 좀 기술주 위주의 펀드를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거에 좀 증권사에서 좀 MZ에 확실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MBTI로 투자 성향까지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발표 때 이제 가장 큰 이제 비판을 또 해주셨는데요. 아까 발표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런 아까 외대 학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랑 인스타 이런 SNS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치우쳐서 좀 다른 쪽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융권 쪽에 인스타는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무조건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SNS 자체가 MZ세대가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사용하기만 한다면 알아서 오는 구조거든요.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주제만 던져준다면 알아서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하면 요즘 뭐 역주행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역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공감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하려고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만 선택을 해서 엮기만 하면 MZ세대가 충분히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어설프게 막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섞어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굳이 그게 자기적인 것보다는 그냥 공감적인 소재만 만들어 놓는다면 트렌드에 민감한 저희 세대가 좀 알아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군요. 저도 이게 그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이 좀 있잖아요. 책이 뭐 약간 부담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90년대생이긴 한데 너무 또 저를 알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굳이 또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안 다가오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사회가 다가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부담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봤으면 또 공감대가 또 중요할 것 같기는 또 하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만한 게 아까 그 쇼포지셔닝 활용해 나오셨잖아요. 혹시 다른 동아리에서도 또 쇼포지션을 활용하는 곳이 있을까요? 저희 10대 학교도 인버스를 주로 활용하고 쇼포지션은 다른 것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들이어서 저희는 보통은 대다수는 다 인버스를 합니다. ETF 추정 인버스를 합니다. ETF 상품을 바탕으로 또 이 쇼포지션을 활용하시고
그렇군요. 왜 여쭤본 이유가 요즘에 그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이슈긴 한데 공매도 금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사실 공매도가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기사도 공매도를 다룬 기사에서는 뭐 댓글이 격해진다거나 제가 뭐 욕을 먹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국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공매도 금지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한의원님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는 좀 상당히 이야기하기 민감한 분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결국에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뭐랄까 유동적으로 굴러가고 건전하게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개인 투자들을 이제 개미라고 부르는데 진짜로 개미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빵 이렇게 먹다가 부스러기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저희는 지나가다가 이제 그거를 들고 그거 가지고 오늘 하루 먹을 거 생겼다 뭐 약간 이런 건데 사실 뭐 이야기는 이렇지만 결국에는 그 금융권에서 이제 그 시장 안에서 빅플레이어들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결국에는 뭐 공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결국에는 숏 커버리지 하면서 다시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개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동학개미 운동에서 열심히 뭐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바다 위에 연못 위에 두 담배가 하나 떠 있는데 그냥 이제 개인들은 가가지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호호 불고 있는 겁니다. 입을 이렇게 호호 불어가지고 뭐 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아서 이렇게 부는 거랑 진짜 바람이 부는 거는 좀 다르겠죠. 결국에는 이제 뭐 금융기관이 그런 진짜 바람을 부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뭐 개인들이 아마 불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마 그거일 겁니다. 정말 근거도 없고 왜 숏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은 공매도 엄청 던져놓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서 패닉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금기관에서 확실한 뭐 어떤 시그널을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자체적으로 조금 좀 건전하고 도덕적인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시장에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네, 사실 뭐 공매도도 투자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긍정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뭐 마냥 죄악 시작이는 또 어려울 것 같다는 면이 또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숏 포지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노규님은 어떻게 또 공매도를 보시는지. 참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쳐가지고 정말 좋은 기업인데도 막 공매도를 쳐요. 제가 여기 SK이노베이션 주주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SK이노베이션 옛날에 샀었는데 얘네들은요 신기한 게 실적 잘 나오면 공매도가 붙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공매도가 사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힘을 불어주는 거고 하락하는 전망에 힘을 불어주는 건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포지션이 붙으면서 오히려 정말 좋은 기업들이 공매도에 의해서 취약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공매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시세 차익 조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공매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한국 주식시장에서 좀 이러한 리스크 관리나 좀 더 규제 체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경제는 매수와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절대 팔려고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놔두면 오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는 사람도 그렇고 파는 사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가 없다면은 시장이 계속 사람들이 산다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이점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공매도가 지닌 장점이 있어서 마냥 또 굉장히 또 힘들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장소영님은 또 어떻게 공매도를 보실지. 먼저 앞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시장의 유동성과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개인 투자자인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저는 금지하는데 적극 금지하는다. 네, 찬성하는 입장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나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정보 공개가 좀 더 투명하게 된다면 개인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럼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의 더 큰 고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금지. 그래서 적극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구하고 있긴 한데 아마 당국에서도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연 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의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좀 해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기능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공매도 금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들었는데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김상훈이 한번 얘기 먼저 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과거와 같이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주주들한테 지금 신뢰도 자체를 낮추는 상황에서 굳이 신뢰도가 또 낮은 상황에서 더 낮추는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연구 자료나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공매도를 청산할 때 유동성이 2배 증가한다, 2~3배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장점도 있어서 또 금지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딱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잠깐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명조명식에 나뉘는 부분이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얘기가 더 많긴 한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좀 있고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 마련한 게 어떻게 보면 MZ 세대가 이제 많이 금융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대상인데 직접 어떻게 생각해보면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나 그런 자리는 없었던 것 같다는 또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또 만들었고 또 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이번 자리를 통해서 MZ 세대와의 좀 접점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